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 동네를 유령처럼 떠돌다 어느 날 정체를 드러내며 시작된 기막힌 비밀 이야기입니다. 긴 호흡으로 이어질 7개의 막 중 첫 번째 장면은 낯선 닮은 얼굴이 던진 작은 균열이 어떻게 한 가정을 뒤흔드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첫 장을 열어봅니다. 한겨울과 봄 사이의 애매한 끝자락. 46의 아내 윤정이는 늘 그랬듯 동네 시장길을 서둘러 걸었다. 비닐 지붕 위로 스며든 햇살은 미세먼지에 갇혀 흐리멍덩했지만 그럼에도 봄나물 좌판 앞에서는 길게 줄이 늘어섰다. 정희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어깨에 탁 걸치고 고개를 흔들었다. 내일쯤엔 더 싸지겠지. 사소한 계산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귓가를 건드렸다. 아니, 저 사람 저게 누굴까? 어머, 허태수 씨 아니야? 태수. 바로 정희의 남편 이름이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웅성대는 시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시장 끝 공터 앞에 세워진 오래된 미용실 간판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낡은 점퍼 차림, 목에 두른 회색 머플러, 약간 굽은 어깨마저 태수와 닮았다.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태수가 왜 여기 있어? 회사에 있다더니. 그러나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뭔가 미세하게 달랐다. 눈가에 깊숙한 주름, 어딘가 사납고도 꺼림칙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점심은 먹었어?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응. 회사 구내식당에서. 왜? 그 답변과 동시에 정희의 눈앞에 남자는 미용실 문을 열고 스르륵 들어갔다. 두 개의 현실이 충돌하며 정희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 태수는 언제나처럼 깔끔한 셔츠에 회사 배지를 달고 현관을 들어섰다. 정희는 식탁에 국을 올리며 낮에 본 장면을 떠올렸다. 차마 오늘 시장에서 당신 봤다고 말하지 못했다. 남편은 피곤한 눈빛으로 국을 한 숟가락 떠 올리며 오늘 사람 얘기 듣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정희는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이상한 불안의 가시가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그 시장길을 지났다. 이번엔 일부러 그 미용실 앞에서 발걸음을 늦추었다. 간판은 형광등이 나가 반쯤 꺼져 있었고 안쪽은 적막했다. 마침 문을 살짝 열고 젊은 미용사가 쓰레기 봉투를 내다 버렸다. 저 며칠 전에 여기 들어온 손님 혹시 기억하세요? 키가 요만하고 회색 머플러에 점퍼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요. 미용사는 고개를 젓더니 저희 요즘 손님 거의 없어요. 특히 중년 남자는 없었어요라고 잘라 말했다. 정희는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곤두섰다. 본 것이 환상이었나? 밤이 깊어갈 무렵 평소보다 술이 많이 오른 남편이 돌아왔다. 술에 약한 남편이 얼굴을 발갛게 달고 소파에 몸을 내던졌다. 회사에 새로 온 팀장이 머리가 둘 달렸다고 소문이 자자해. 태수는 헛웃음을 흘리며 회사에 형 같다는 사람이 있대. 나도 본 적 없어. 라고 했다. 정희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형. 태수는 술기운에 눈꺼풀을 반쯤 내린 채 쌍둥이라네. 근데 어릴 때 헤어졌다더군. 농담이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정희는 남편 몰래 결혼 전 그의 서류를 뒤적였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분명 외동아들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수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떠올리면 그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무 밑에서 자랐다고 했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빠진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정희는 막연한 의심과 두려움 속에 폰을 쥐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일란성 쌍둥이 입양, 출생신고 누락 같은 키워드를 헤매다가 문득 며칠 전 시장에서 본 그 남자의 어두운 눈매가 떠올랐다. 이틀 뒤 정희가 슈퍼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지만 혹시 허태수 부인 되시나요? 목소리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돌아보니 신발장 아래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낡은 운동화를 신고
회색 머플러를 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정희는 우유팩을 떨어뜨릴 뻔하며 물었다. 남자는 섬뜩하게 웃었다. 난 태수 형제야. 그 얘기 아직 못 들었나 보네. 정희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려 했지만 태수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며 일찍 불을 꺼버렸다. 정희는 천장을 보며 서류의 빈칸처럼 느껴지는 과거를 상상했다. 만약 진짜 쌍둥이라면 왜 남편은 모른 채 했을까? 반대로 그 남자가 사칭이라면 어째서 남편의 이름과 결혼 사실까지 알고 있을까? 무수한 의문이 나무 뿌리처럼 뒤엉켜 잠을 빼앗았다. 며칠 뒤 동네에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기 공터에 낡은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섰는데 밤마다 남자들이 드나든다는 얘기였다. 실종됐던 오토바이가 컨테이너 뒤에서 발견됐다는 말도 있었다. 시장 아줌마들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출소한 전과자가 들어왔다더라고 속삭였다. 정희는 이 모든 조각들이 시장에서 본 그 남자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씻는 사이 정희는 그가 벗어놓은 코트를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흰 종이를 발견했다. 교도소 면회 신청서. 서류에는 서태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빈 빈칸 아래 적요한 서체로 기재된 주소가 바로 동네 공터 컨테이너였다. 정희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며 종이를 코트 안에 그대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거실 불을 끄고 깜깜한 부엌 창으로 밖을 내다봤다.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다. 빛이 드리운 골목 끝. 누군가가 고개를 들어 창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정희는 문득 결혼식 날 남편이 귓가에 살며시 속삭였던 말을 떠올렸다. 내 곁에 있으면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다정한 약속이 지금은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거짓일까? 아님 숨겨진 진실이었을까? 그리고 시장 골목에 나타난 또 다른 태수는 왜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걸까? 정희는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던 묵주를 손에 쥐었다. 고요한 새벽, 그녀의 심장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미처 알지 못한 채 묵직하게 뛰고 있었다. 정희는 새벽녘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컨테이너 앞을 서성이는 허태주의 실루엣이 끈적한 안개처럼 따라붙었다. 그날 아침 남편 태수는 회색 정장을 매만지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정희는 식탁 위에 따뜻한 미역국을 올려놓으며 태주의 이름을 입술 안쪽에서 굴리다가 결국 삼켜버렸다. 대신 어제 발견한 면회 신청서를 꺼내 보이며 물었다. 당신, 여기 적힌 사람 만나러 간 거야? 태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회사 일 때문에 상담해 준 거야. 전과자라서 인사팀에서 애매하대.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받았어. 그는 그럴싸한 변명을 꺼냈지만 정희는 손끝이 아릿해져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태수는 신발끈을 묶으며 낮게 덧붙였다. 괜히 신경 쓰지 마. 다 정리될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자신 없었고 문이 닫히자마자 정희의 가슴팍에서는 고동이 북소리처럼 울렸다. 정희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대충 마친 뒤 시장 골목 대신 곧장 동사무소를 찾았다. 컴컴한 서류 열람실에서 직원이 건네준 오래된 주민등록 말소자 열람 기록 속에서 낡은 잉크로 번진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허태주, 태수보다 1분 늦게 태어난 쌍둥이, 5살 되던 해 고모의 호적 밑으로 들어갔다가 10여 년 전 영치금 관련 사기 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다는 기록. 정희는 문서 위에 떨리는 손을 얹었다. 왜 태수는 이걸 숨겼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컨테이너 앞을 한 번 더 지나가 보기로 했다. 낮인데도 사람 그림자는 없었고 문틈으로 미세한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다. 정희가 조심스레 손잡이에 손을 올려보려는 찰나 안에서 쾅 하고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놀라 뒷걸음질 치는데 곧 문이 활짝 열리며 태주가 나타났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칼로 정희를 내려다보며 씩 웃었다. 찾아올 줄 알았지. 형이 말했겠군. 정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술이 달싹거렸다. 무슨 꿍꿍이에요? 왜 우리를 건드려요? 태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 손을 들어 보였다. 못 박힌 듯 거칠게 굳은 손등. 펼친 손바닥엔 흉터가 얽혀 있었다. 내가 건드렸다기보단 버림받은 쪽은 나야.
어린 시절 고모 집에 남겨지던 날, 형은 예쁜 양복 입고 사진 찍고 있었지. 그는 낮고 쉰 웃음을 흘리며 형이 만든 빚, 이제 형수님이 대신 갚아줘야 해. 가족이니까 라고 속삭였다. 정희는 얼어붙은 채 남편이 무슨 빚을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태주는 나지막이 땅 문서에 형 이름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이름이야.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텅 빈 땅인데 형은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 돈은 전부 사업 날려서 날아가고 대신 계약서에 사인한 건 내 명이었어. 덕분에 전과자가 된 것도 나고 형은 깨끗이 살아남았지. 라고 말했다. 정희는 숨이 턱 막혀 비틀거렸다. 그건 거짓말이야. 태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거짓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걸. 그날 밤 태수는 퇴근하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정희야, 미안해. 태주는 사실 내 동생이야. 어릴 때 고모가 우리 아버지 빚 대신 태주만 데려가셔서 난 고모도 거절했어. 그런데 대학 때 연락이 왔고 그때 내가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얼굴을 감쌌다.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당신이 빚 대신 태주 이름을 이용한 거야?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살고 싶었어라고 토로했다. 우리 둘 다 구렁텅이였어. 하지만 난 빠져나왔고 태주는 빠져나오지 못했어. 그는 고개를 들며 나도 갚을 방법 찾아왔어. 이번 프로젝트 성과급이면 가능해. 조금만 시간 주면 돼. 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정희 머릿속엔 태주의 상처난 손바닥과 그 눈에 스친 냉기가 떠올랐다. 그 후로 며칠 사이 정희는 동네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시선을 느꼈다. 슈퍼에서, 학원 앞 골목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휴대폰으로 그녀를 찍고 있는 듯했다. 컴컴한 밤이면 초인종이 한번 울리고 아무도 없었다. CCTV 기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관리실 직원은 카메라 하드가 며칠 전 누군가의 실수로 포맷됐다고 했다. 불안은 악취처럼 집 안구석구석에 퍼졌다. 어느 날 정희가 아이방에서 셔츠를 개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학교 운동장 담벼락 너머로 태주가 서 있었다. 그는 아이 둘이 축구공 차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정희가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창문을 닫으려 하자 태주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휴대폰을 흔들었다. 그 순간 정희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아이들이 달려와 엄마 무슨 일이야? 라고 다급히 물었다. 정희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이려 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태수는 정희에게 새벽 기차를 타고 잠시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권했다. 아이들도 같이 보내. 내가 태주랑 끝까지 이야기해 볼게.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손을 꼭 잡았다. 정희는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 혼자 두고 못 가. 이건 당신이 만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 일이야. 태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알았어. 대신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희는 태주의 말을 떠올렸다. 경찰에 넘기면 내 목숨도 형도 끝이야. 태주가 절망 속에서 던진 마지막 카드가 가족을 올가매고 있었다. 다음 날 정희는 시장에서 일하는 친한 언니 순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심은 숨을 죽인 채로 속닥였다. 정희야, 너 어제 컨테이너 갔다 왔다지. 거기서 어젯밤에 비명 소리가 났대. 누가 피투성이로 끌려 나왔단 말도 있고 경찰차가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더라. 정희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순심은 전과자가 있는 건 사실이래. 근데 이름이 허태주 맞다더라라고 덧붙였다. 통화를 끊자마자 정희는 손에 쥐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쳐 달걀 한 판이 길에 산산이 깨졌다. 밤이 오기 전까지 집에 돌아온 정희는 커튼을 죄다 내리고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보다가 문득 현관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구두 굽은 남편의 걸음이 아니라 축 처진 운동화 끌리는 소리였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현관문 손잡이가 서서히 흔들렸다. 딸깍, 잠금 장치 한쪽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정희는 숨을 삼키며 부엌에서 칼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거실 불을 끄려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그대로 멈췄다. 손잡이가 다시 딸깍 돌아갔고 문이 조금 열렸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 누군가가 문틈으로 속삭였다. 형수님, 빚 갚을 준비 됐나요?
그 음산한 목소리는 정희의 가장 깊은 공포를 깨워 올렸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열리는 소리가 겹쳤다. 태수의 급한 발걸음이 뛰어오는 소리가 이어졌고 문틈의 그림자는 스르르 사라졌다.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태수가 외쳤다. 정희야, 문 열어. 정희는 칼을 떨어뜨리고 문을 열었다. 태수는 안색이 창백했고 셔츠 앞서팬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괜찮아? 태주는. 정희가 묻자 태수는 허리를 숙여 가쁜 숨을 몰아쉬다. 당장 짐 싸. 함께 나가야 해. 오늘 안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 너머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공포는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정희의 손가락 끝이 새하얗게 굳어가며 서늘한 밤 공기가 거실로 스며들었다. 허태수는 피 묻은 셔츠 소매로 땀과 핏방울을 함께 훔치며 정희를 재촉했다.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삼킨 채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툰 손으로 교과서와 옷가지를 가방에 구겨 넣었다. 컴컴한 현관에서 신발을 꿰어 신으며 정희는 문득 스스로를 낯선 사람처럼 느꼈다. 20해 넘게 살아온 집이 단숨에 위험한 함정으로 변했고 남편의 숨결을 등 뒤에 느끼는 일조차 믿음 대신 긴장으로 이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태수는 버튼 위에 떨리는 손을 올렸다. 태주가 형이라 부르지만 사실 내가 맞이야. 속삭임은 철문에 부딪혀 울렸다. 고모댁에 남겨진 건 나였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잠깐 시골에 맡겨둔 사이 기록이 뒤바뀌었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외국으로 도망쳤고 고모는 서류대로 태주를 데려갔지. 난 첫째로 살아남았어. 정희는 비좁은 칸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대며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동생을 대신 죄인으로 만든 거야? 태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살 길이 보이지 않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밤 공기가 파도처럼 들이쳤다. 태수는 주차장 가장 끝칸에 세워둔 낡은 중형차로 가족을 밀어 넣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은 불안한 숨을 토해냈다. 핸들 위로 떨리는 손가락을 올린 태수는 재빨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지만 출입구 CCTV 아래 서 있던 그림자가 헤드라이트에 스쳐 지나갔다. 회색 머플러가 펄럭이며 순식간에 어둠 뒤로 숨어버렸다. 정희는 심장이 고꾸라지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뒷좌석 아이들을 감쌌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라타자마자 빗방울이 흩뿌리듯 떨어졌다. 워셔액과 와이퍼가 거울 같은 표면에 수없이 긁히며 길 위에 불빛을 뒤섞었다. 태수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었지만 정희의 폰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 문자가 끈질기게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두려움이 눈사람처럼 불어나던 시점, 태수는 급히 톨게이트 근처 휴게소로 들어가 차를 멈췄다. 도망만 다닐 순 없어. 태주랑 만나서 끝내야 해. 정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소나기가 지붕 양철을 때렸고 남루한 편의점 불빛에 젖은 낙엽이 붙어 있었다. 함정일 수도 있어. 그녀가 겨우 입을 떼자 태수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다. 이미 함정 속에서 뛰는 중이야. 아이들이 잠든 새벽녘. 정희는 휴게소 한켠의 낯선 의자에 앉아 창문 너머 전광판 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 3시 30분. 끈질긴 불면의 시간이었다. 그때 태수가 컵라면 2개를 들고 돌아왔다. 뜨거운 김이 서걱이며 올라왔다. 이제 와서 숨긴들 소용없겠지. 태주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대신 사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문드러진 속살처럼 약해져 있었다. 정희는 국물 수증기가 맺힌 플라스틱 뚜껑을 걷어내며 중얼거렸다. 우린 무엇을 내줘야 이 지옥이 끝날까? 태수는 손을 덜덜 떨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끝내야 해. 오늘 밤. 태주가 요구한 장소로 나가겠어.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도로로 나섰다. 태주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창나무 패터널 앞 100점. 두 번째 자정이 다가오는 길. 가로등 없는 국도는 헤드라이트 빛에만 의존해야 했다. 찬자락 바람이 소용돌이쳐 낙엽이 가끔 유령같이 튀어올랐다. 정희는 뒷좌석에서 아이들 이마 위에 담요를 끌어올리며 가늠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태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터널 입구는 흉가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오래전 공사 중단된 곳이라 안전펜스는 녹슬어 구멍이 났고 그 틈으로 LED 손전등 불빛 하나가 이리저리 움직였다. 태수는 손쉽게 뜯긴 펜스를 밀어내고 차를 멈췄다. 나만 내려갈게. 문 걸어 잠그고 기다려.
정희는 팔을 잡았다. 당신만 보내지 않아. 그러나 태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슨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 고모집 금고에 있던 거야. 태주가 찾아 헤매던 빈문서와 땅문서가 여기 안에 있어. 이걸 보여주면 어쩌면 말끝을 흐리며 차문을 닫은 태수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걸었다. 정희는 사이드미러로 남편이 터널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붙들었다. 차 안은 갑작스러운 고요에 휩싸였다. 와이퍼를 멈췄지만 빗물은 유리창을 타고 실핏줄처럼 흘렀다. 그때 조수석 발밑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휴대전화였다. 화면엔 영상통화 연결 알림이 번쩍거렸다. 발신자는 형. 정희는 얼어붙은 채 전화기를 바라보다 불현듯 떠오른 직감에 몸을 떨었다. 태주의 폰엔 태수가 형으로 저장돼 있을 터. 그렇다면 지금 화면 너머엔? 정희가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까맣게 덮은 순간 뒤좌석 아이들이 웅크린 채 작게 신음했다. 엄마. 누가 차를 밀어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희는 급히 손전등을 잡아들고 창밖을 비추었다. 대각선 빗줄기 사이로 회색 머플러 자락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어 조수석 창문, 운전석 뒷창문, 아이들 머리맡 창문이 차례로 툭툭 두드려졌다. 형수님, 혼자 두지 말랬는데 왜 형을 버리고 또 도망가요? 저승사자 같은 속삭임이 빗속에서 맴돌았다. 정희는 문손잡이에 매달려 숨을 죽였다. 아이들의 가느다란 팔을 품에 끌어안으며 눈 감아 소리 내지 말라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때 터널 안쪽에서 남자의 비명과 함께 금속 날카로운 충돌음이 터져 나왔다. 정희는 눈이 멀어질 듯한 공포 속에서 차문을 열고 비를 뚫고 달렸다.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웅덩이를 가르며 터널 어귀에 들어섰을 때 스산한 어둠 속에서 휴대용 랜턴 하나가 바닥에서 빛을 뿌렸다. 그 옆에 태수가 무릎 꿇은 채 입술 끝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태주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태주는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은 채 손가락에 열쇠를 매달아 흔들었다. 결국 내가 얻었네. 늦었어. 형. 태수가 목이 쉰 소리로 외쳤다. 그건 빈문서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 유언장이야. 잘못 보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보면 내 이름이 자유롭게 되는 길이 적혀 있어.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깜빡였다. 정희는 뛰어들어가 태주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그만해.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 형제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야. 태주는 손등의 흉터 위로 비가 맺혔지만 그 눈빛은 어린 시절 버려진 골방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진실. 진실은 내가 버려졌단 사실 하나면 충분해. 그는 태수를 밀쳐 넘어뜨리고 금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터널 바깥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차례 번쩍이며 경적이 울렸다. 경찰차였다. 태수가 미리 신고해둔 위치 추적 앱이 출력한 긴급 호출이었다. 태주는 눈을 부릅뜨고 급히 터널 벽을 타고 달아나려 했지만 젖은 시멘트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졌다.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았다. 허태주 씨, 폭력 및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태주는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다. 형, 결국 또 날 버리는 거네. 태수는 얼굴 가득 눈물과 빗물을 섞으며 무너졌다. 이젠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 죄까지 내가 살 거야. 태주가 비웃음을 흘리려다 피곤한 눈을 감았다. 경찰차 경광등이 굽이진 상기를 붉고 푸른 빛으로 번갈아 물들였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상처를 붙잡았다. 피가 퍼져나왔지만 다행히 깊지 않았다. 그는 숨이 끊어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서류 안에 진짜가 있어. 태주를 살릴 수 있어. 정희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숨기지 마. 우리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 책임져. 산비탈 아래로 날이 밝아오기 전 터널 입구에는 끈질긴 빗줄기 속에서 땅울림 같은 침묵이 남았다. 정희는 아이들을 껴안고 돌아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진실도 숨기지 않고 어떤 어둠도 빛으로 끌어올리리라. 새벽빛이 구름을 헐듯 터널 위로 번질 무렵 순찰차 안에서 허태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급차가 먼저 떠나고 경찰차는 뒤를 따랐는데 태수의 팔에 둘러진 간이 붕대가 서늘한 피 냄새를 새어내며 축축해졌다. 조수석에 앉은 형사 서상원은 백미러로 몇 번이고
뒷좌석을 확인했다. 거기엔 정희와 두 아이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초점 없는 태수의 눈동자에 사위는 빛이 깃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꼭 문 밖에서 불어오는 공기 사이에 아직 체포 직후 땅에 주저앉아 있던 태주의 앳된 눈길이 남아있는 듯 느꼈다. 그 눈길 속에는 원망도 해방도 아닌 어딘가 허무에 가까운 낯선 여백이 떠 있었고 태수는 그 여백을 자신의 어깨에 매단 채 도시 외곽에 짙은 새벽으로 질주하는 경찰차 바퀴음을 들었다. 국도에서 벗어나자 병원 네온등은 다 식어버린 듯 간헐적으로 깜박이고 있었다. 응급실 창구 너머로 한밤 근무 의사가 태주의 머리를 꿰매고 있었고 피가 마른 붕대 냄새가 삐걱대는 카트 바퀴 소리와 뒤엉켜 매캐했다. 출입문 앞에 멈춰선 태수는 형사 허락을 받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수갑이 수건 아래 반쯤 가려진 태주의 양손이 침대 난간에 힘없이 내려앉아 있었다. 태수는 그 손등에 오래된 쇠못 자국과 새로운 상처 사이를 더듬듯 바라보다 이윽고 입술을 떨었다. 태주야, 내가 가진 금고 열쇠 사실 유언장을 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치의에게 남긴 마지막 진료 기록한 열쇠야. 고모에게도 숨겨둔 거였어. 거기엔 우리 둘 혈액형이 바뀐 경위와 내가 대신 짊어진 빚 서류 원본까지 들어있어. 경찰이 확인하면 내 죄목 일부라도 경감될 수 있어. 의사는 봉합을 마치며 지혈은 잘 됐습니다만 정신적 쇼크가 큽니다. 보호자가 계속 곁에 계셔 주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태수는 그 말 위에 힘겹게 한 음절씩 언뜻 형이 끝까지 곁에 있을게라고 덧붙였다. 태주는 눈꺼풀을 반쯤 들어 형을 바라봤으나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이를 악물고 손을 모았다. 마음속 바늘시계가 남편과 시동생 사이 멈춰있던 시간을 허둥지둥 맞추며 덜컹거렸다. 조서를 받는 대기실에서 형사 서상원은 팩스로 받아본 과거 재판 기록에 눈길을 주었다. 허태주, 대부업 담보 대출 사기, 공문서 위조, 징역 3년 6월. 그런데 서류 하단 각주엔 담보 설정인 허태수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고 형사의 미간이 좁아졌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마주했다. 제가 사문서를 내밀어 태주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대가로 대출금 전액을 빼돌렸고 태주는 잡혀갔어요. 그는 말을 잇다 목이 메어 침을 삼켰다. 그때도 변호사는 형제라면 선처받을 수 있다 했지만 결국 태주가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결혼하고 애 낳고 회사에서 자리 잡으며 편히 살았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당신이 덮어 쓴 진실이 이번엔 대중 앞에 드러날 겁니다. 태주가 폭력으로 협박한 건 사실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신까지 조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했다. 태수는 이미 굳게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가 옆에 앉아 그의 손목을 감싸 쥐었는데 뼈마디가 돌처럼 차가웠다. 그날 낮 병원 1층 커피 자판기 앞에서 정희는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에 품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터널에서 번뜩였던 경찰차 경광등이 아직 잔상으로 남아 있었고 어린 아들은 장난감을 못 꺼내 울음을 삼키며 자리에 파묻혀 있었다. 딸은 휴대전화로 이중신분죄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 따위를 검색하다 정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아빠 감옥 가. 질문은 가녀린 목소리로 떨어졌지만 칼날 널빤지처럼 정확히 가슴을 찔렀다. 정의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며 잘못을 바로잡으러 가는 거야. 벌을 받는다는 건 다시 시작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찢겨 나가는 듯 뜨거웠다. 그날 오후 태주는 정맥으로 진통제와 영양수액을 연결한 채 수면 상태였지만 의료진은 신병이 경찰서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전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태수는 손목에 임시 포승줄을 풀고 병실 머리맡 의자에 앉았다. 해묵은 진료 기록함 열쇠를 손바닥에서 잔뜩 땀으로 적시며 고민하던 그는 결국 정희와 함께 병원 앞 작은 공증 사무소를 찾았다. 그곳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친족 간 채무사기 연루 사건이라도 자수를 통해 경위를 설명하면 양형에 고려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서류 원본이 있다면 위조 여부, 강박 여부 모두 확인되니 태주 씨 형량을 줄일 열쇠가 되겠지요.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채 유언장과 기록함의 실체를 밝힐 공증 절차에 서명했다.
그 순간 사무소 창문 너머 늦은 오후 햇살이 주황빛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달아나던 그림자를 한 발짝 뒤에서 마주 보는 느낌을 받았다. 그 그림자 안에는 태주의 울음 섞인 웃음, 고모의 푸르스름한 한숨, 그리고 정의의 마지막 인내가 서로 뒤엉켜 서 있었다. 해질 무렵 병원 옥상 화단엔 국화화분 몇 개가 찬바람에 잎을 떨구고 있었다. 정의는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 바람 속에서 머플러를 여몄다. 땅거미 사이로 도시 한복판 신호등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지만 그녀가 들리는 것은 아이들이 차 안에서 공포로 입을 틀어막던 소리, 그리고 태주가 으스러진 목소리로 형을 부르던 울림이었다. 그 모든 소리 위에 태수가 발걸음을 옮겨 다가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다. 빛바랜 컬러 속엔 처음 보는 아이 둘이 손을 맞잡고 서 있었는데 똑같이 잘린 앞머리와 같은 체크무늬 조끼를 입은 그 얼굴들이 태주와 태수의 어린 시절이었다. 태수는 목이 잠겨 겨우 말했다. 제대로 된 가족사진은 저거 하나뿐이야. 고모 댁에 맡겨진 날 학교 앞 사진관에서 찍었다고 해. 이후로 우린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 정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두 아이의 맞잡은 손을 살포시 눌렀다. 이제부터라도 찍자. 다치고 찢어져도 다시 잡으면 되니까. 태수의 눈 언저리가 붉어지고 그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밤이 내려앉은 뒤 형사 사무실 한쪽 회의실에서는 긴 고발 진술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태수는 모든 서류를 경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정희는 참고인으로 동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류를 넘기다가 결정적 증거로 분류된 아버지 진료 기록함 속 채무 이임 각서 원본을 돌려 읽었다. 서상원 형사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일단 허태주한테 씌워졌던 위조죄 항목은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폭력 협박 혐의는 남아요. 추후 합의 여부가 중요하겠죠. 태수는 두 손을 모아 맞들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피해자 진술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대출로 남아있던 원금 제가 변제하겠습니다. 정희의 손이 그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우리 집을 담보 잡히더라도 해야 해. 태수는 마치 모래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어 찾듯 정희 손등을 어루만졌다. 새벽 2시 회의실 형광등 아래서 공식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자 비로소 부부는 병원 복도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간이 침대에서 꼭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정희가 베개 모서리를 토닥이며 이불을 당겨주자 딸의 입술이 한번 꿈틀하며 엄마, 집은 언제 가? 하고 잠결에 중얼거렸다. 정희는 눈가 빨개진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 새 집으로 가야지. 마음의 벽돌부터 새로 쌓는 집으로. 아이는 답 대신 작게 숨을 내쉬며 다시 잠들었다. 그 순간 복도 끝 태주의 병실 문이 열렸다. 형사가 지키는 앞에서 보호 장비를 단단히 두른 간호사가 회진을 돕고 있었고 잠시 문틈으로 환자용 천장등 불빛이 흘러나왔다. 태주는 마취가 덜 깬 상태로 눈을 가늘게 뜬 채 형사에게 무언가를 묻더니 정희를 발견하며 힐끗 시선을 돌렸다. 그 눈엔 저기도 후회도 아닌 물을 찾는 사람처럼 마른 갈망이 짙었다. 정희는 곧장 걸어가 문턱 앞에 섰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여 자리 비켜주자 그녀는 문틈으로 고요히 말했다. 태주 씨, 우리 아이들도 당신 삼촌이라고 부를 준비가 돼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그 말이 낯설지 않은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태주는 한동안 감정 없이 그녀를 보다가 천천히 눈꺼풀을 감았다. 눈가에서 오래 다친 포도송이 껍질 같은 작은 눈물이 고여 방울졌다.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병원 매점 앞 커피 자판기가 고장으로 작동을 멈춰 있었다. 태수는 빈 종이컵에 느린 동전 소리만 남긴 채 취소 버튼을 눌렀다. 자판기 유리에 자신의 흐릿한 얼굴과 이제 막 희미하게 웃기는 법을 배운 자신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옆에서 정희가 손수 가져온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갚아야 할 건 빚만이 아니야. 서로를 다시 믿는 연습도 해야 해. 태수는 보리차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삼킨 뒤 뜨거운 숨을 쉬었다. 목 뒤로 새날 햇살이 내려앉아 서늘한 어깨를 데웠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오랜 어둠 속에서 노졌던 배를 언덕에 끌어올리는 느낌을 받았다. 작은 바퀴가 구르는 소리처럼 새로운 하루의 발단이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른 아침 햇빛이 병원 창문을 타고 흘러내릴 때 허태수는 회색빛 밤사이를 버텨낸 이마 위로 따스한 열기를 느꼈다. 그는 스스로 약속한 대로 보호자 명찰을 단체 태주의 병상 곁을 지켰다. 수액이 일정한 리듬으로 떨어지며 병실 공기에 조용한 파동을 만들었고 태수의 마음속엔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 위에는 이전과 다른 색의 책임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형사 서상원이 가져온 혈액검사 자료, 진료 기록 복사본, 채무 위임 원본 서류가 스테인리스 트레이 위에 나란히 놓였다. 그것들은 과거를 증명하는 차갑고 두꺼운 서류였으나 동시에 태주에게 얽힌 족쇄를 풀어줄 열쇠였다. 태수는 서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눌러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숨지 않는다. 그때 태주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마치 기운이 가시며 고통스러운 숨이 먼저 흘러나왔지만 태수는 얼른 물컵을 들어 빨대를 가져다 주었다. 태주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눈동자를 움직여 형을 바라보았다. 형 끝났어. 낮고 쉰 음성이었지만 그 안엔 끝을 두려워하는 아이 같은 망설임이 숨어 있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 죄목. 내가 반 이상 같이 짊어질 거야. 변호사도 준비됐고 피해 변제도 계획했어. 태주의 입술이 떨렸다. 형수랑 아이들은? 태수는 눈꺼풀을 내려 순간 젖어드는 눈가를 숨겼다가 다시 태주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너도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책임질 거야. 태주의 눈에 서린 물기가 떨리다 이내 굵게 맺혔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태수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그 따스한 무게가 하얗게 마른 손등 위에 내려앉으면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머플러 같은 오해가 담담히 풀어지는 듯했다. 같은 시각 정희는 사회복지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상담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이며 설명했다. 전과자 가족이 사회에 복귀할 때 주거 불안과 경제적 공백을 막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 과정을 밟으면 긴급 주거비, 심리 상담, 아이들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정희는 처음 듣는 제도였지만 그 말을 새로 배운 숨처럼 깊이 들이켰다. 불안이 아닌 가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스며들어 작게 두근거렸다. 그는 곧이어 상담사에게 부탁했다. 제 남편이 오늘 오후 자수 내용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 심리 검사와 가족 상담도 연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밝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능합니다. 정희가 복도로 나오자 두 아이가 서로 어깨를 기대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긴 밤을 지새운 탓에 눈빛이 부어 있었지만 어린 딸은 엄마를 보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삼촌 많이 아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삼촌도 우리가 걱정돼. 그러나 잘 견뎌낼 거야. 아들은 손에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는데 종이 위엔 굵은 선으로 그린 집이 보였다. 지붕 위로 햇살이 퍼지고 문 앞에는 가족 5명이 서 있었다. 아들은 우리 다 같이 살 집이야. 삼촌 방도 있어. 라고 설명했다. 정희는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한 걸음 물러나 스케치북을 조심스레 안았다. 그래.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자. 그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는 검찰 변호인 형사 사회복지사 모두가 참여한 약식 협의가 진행됐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범행 일자, 방법, 금액, 위조 서류 작성 경위, 가족이 처한 형편까지 빠짐없이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허태주의 폭력적 행동은 저로 인한 2차 피해였습니다. 모든 물적 정신적 피해를 제가 책임지고 보상하고자 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증이 명확하니 취소 후에도 자백과 피해 변제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형제 사건이 동일한 범죄 수익을 둘러싼 것이어서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합의를 유지하고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회의는 냉정했지만 절차 뒤엔 작은 안도감이 남았다. 병실로 돌아온 태수에게 정희는 병원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코코아를 내밀었다. 태수는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초콜릿 향에 눈을 감았다. 이 냄새 예전에 같이 놀이공원 갔을 때도 맡았지. 정희가 웃듯 말했다. 그때 당신 연봉도 없었고
카드 할부로 아이들 회전목마 태웠지. 태수는 다쳤던 어깨를 풀어내며 그 시절이 그리웠어. 잘못된 선택을 감추느라 기억까지 묻어버렸는데 이제는 돌려놓고 싶어. 정희는 남편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었다. 사람은 실수보다도 숨기는 일로 더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그 순간 태수의 눈가에 송골송골 맺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번졌다. 저녁 무렵 정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 벤치를 찾았다. 석양이 건물 사이 붉은 실핏줄처럼 퍼지고 바람 끝엔 꽃집 냉장고에서 새어나온 향기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다.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다 이내 진지하게 서로를 보듬었다. 우리가 먼저 삼촌이랑 사진 찍어줘야 할까? 딸이 묻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굳은 살처럼 자라있던 불안이 실핏줄 모양으로 갈라져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다. 꼭 주머니에 넣어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반짝 몸을 비트는 것처럼 따스했다. 밤이 깊어 태수는 여전히 병원 복도에 앉아 수사 문서들을 정리했다. 형사 서상원은 야간 당직 중 간이의자에 앉아 컵커피를 홀짝이며 참 빠른 결심이었어요. 가족들이 버팀목이 돼 줬으니 가능했겠죠. 라고 말했다. 태수는 엷은 웃음을 짓고 사실은 제가 제 발목을 붙잡고 있던 겁니다. 가족들이 그 발목을 대신 풀어줬어요. 라고 답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으로 스쳐가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진술조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날마다가 증거가 되겠죠. 몇 날 며칠을 병원에서 보내며 정희는 태주와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 태주는 말수가 적었지만 종종 창밖 하늘을 가리키며 저 하늘 아래 다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하고 낮게 물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창문 손잡이를 살며시 잡고 비가 오면 우산 빌려줄게요. 눈이 오면 아궁이 불 피워둘 테니 언제든 들어오세요.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분명한 위로였고 태주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덜컹이며 반응했다. 그는 입술을 앙다물며 눈을 감았고 긴 숨 끝에 조용한 고마워요가 흘러나왔다. 며칠 뒤 병원 앞마당에 앵초가 꽃봉우리를 올릴 즈음 태주의 수갑은 의료보호 수갑으로 교체되었고 간호사는 회복 확인 뒤 정식으로 구치소 이송 예정이라 고지했다. 떠나기 전날 밤 태수는 태주와 병실에서 마주 앉아 묵직한 금고 열쇠를 건넸다. 이번엔 형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해방의 열쇠야. 출소하면 그 열쇠가 너를 환영하는 첫 소리일 거야. 태주는 침대 난간을 잡던 손을 떨며 열쇠를 받았다. 한참을 내려다보던 그는 처음으로 어린 시절 두 형제가 서로에게 불러주던 별명을 꺼내어 형을 불렀다. 까치야. 이젠 알아. 그 한 단어엔 억겁의 세월을 두 동강낸 균열이 스르륵 메워지는 울림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참지 못하고 태주의 손목을 끌어안았다. 이윽고 두 형제의 어깨 너머로 아침 이슬 머금은 창백한 빗줄기가 흘러들어와 병실 바닥에 흰 구름을 그려놓았다. 정희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조용히 돌아서며 볼을 닦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정지었다. 이제 우리의 불안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앞으로 쌓을 벽돌 중 하나일 뿐이다. 그녀가 걷는 발걸음 뒤로 새벽의 공기는 더 이상 서늘한 냉기가 아니라 천천히 데워지는 온돌같이 따뜻했다. 허태주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날 밤 병원 로비에는 늦은 시간까지 형사 검찰 쪽 인원이 분주히 드나들었다. 태수는 태주가 누웠던 침대를 정리한 뒤 빈 베개에 얼굴을 묻어 남모르게 숨을 삼켰다. 치솟는 후회와 공포 사이로 한 줄기 결의가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이제는 끝까지 나서야 한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정희와 함께 사회복지사, 변호사를 동행해 검찰청으로 향했다. 차창 너머 동이 틀 때마다 창백한 하늘빛이 번져 고요한 도시를 감싸 안았다. 검찰청 조사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놀란 검사와 수사관이 눈짓을 주고받았다. 태수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8살. 고모 집에서 도망치던 날 밤 제가 이 녹음기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와 고모, 대부업 사장, 마을 이장이 모여 우리 형제 호적을 맞바꾸려는 대화를 그대로 녹음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해 숨겨둔 증거지만 이제 드러내야 합니다. 수사관이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셔터 소리처럼 오래 잠자던 과거가 쇳소리로 끼익 열렸다.
큰놈 서류를 둘째로 돌리고 담보는 쌍둥이 이름으로라며 쉰숨을 섞어 거래하는 어른들의 음성이 선명히 흘러나왔다. 그 증언은 세간이 추측했던 서류상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적 위조였음을 증명했고 동시에 태주에게 씌워진 위조, 주범 누명을 뿌리째 흔드는 데 결정타가 되었다. 한편 정희는 조사실 밖 대기실에서 사회복지사와 아이들을 돌보는 순서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변호사가 급히 달려나와 정희를 불렀다. 조만간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텐데 태주 씨에게 유리한 사유가 꽤 모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대부업자가 여전히 살아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쳤다. 시장 골목 컨테이너 뒤편 오래된 창고. 태주가 늘 몇몇 남자를 만나던 장소. 거기에서 죽기 살기로 돈을 후려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그 사람이 거기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황상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는 위험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경찰 동행하에 가면 되잖아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형사 서상원과 현장 수사관 정희는 법원 발부 긴급 수색 영장을 들고 시장 외곽 창고로 향했다. 컨테이너 옆 낡은 창고는 장작 쌓은 벽 뒤로 숨듯 서 있었고 맞물린 철제문 틈새로 담배 연기가 새고 있었다. 형사들이 문을 박차자 안에는 줄담배를 물고 서류 가방을 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삐걱대는 의자에서 일어난 그는 얼굴을 반쯤 가린 모자를 벗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바로 10수년 전 태주에게 위조 대출을 강요했던 대부업자 박덕배였다. 형사들이 수갑을 들이대자 박덕배는 웃음을 흘렸다. 내 뒷배가 누군지 알면 못 이러지. 그러나 형사 서상원은 밀봉 영장을 흔들며 이제 당신 뒤에 설 녀석은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창고 한쪽 벽면 비밀금고에서 막 꺼낸 두꺼운 서류가 증거 봉투에 봉인되는 순간 정희는 심장이 송두리째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봉투 비닐을 뚫고 보이는 숫자와 도장이 모두 과거 태주의 사기 혐의와 정확히 겹쳤다. 형사들은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현금 뭉치와 문서 위조 도구까지 압수했다. 박덕배가 수갑을 찬 손을 잡아 끌리며 마지막으로 외쳤다. 허태주, 그놈이 다 시킨 거야.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미 녹음 파일, 위조 도구, 대부업자의 지문이 덧칠된 서류, 그리고 태수가 상세 자백한 진술서까지 3박자를 이루며 완전한 진실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날 밤 검찰청 조사 착수 보고서가 마무리될 즈음 태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품고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허씨. 검찰이 태주씨 폭력 부분을 공갈특수협박에서 인도적 동기 이슈로 판단 검토 중이라 형량이 3년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박덕배 체포로 주범이 뒤집히면 태주씨는 부당하게 징역 살았던 과거, 기록 재심 청구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엎드렸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차오르는 소리가 복도 천장으로 울렸다. 이튿날 새벽, 영장실질 심사 법정. 정희는 법정 방청석에서 두 손을 모았다. 흰 와이셔츠 위 보호장구를 한 태주가 푸른 수의를 입고 입장했다. 좌석에 앉기 전 그는 잠시 형과 형수를 바라봤다. 정희가 고개를 숙여 눈빛으로 용기를 전했고 태수는 태주를 향해 작은 입모양으로 걱정 말라고 말했다. 판사는 증거와 진술을 하나하나 들여다본 뒤 마침내 보석 허가와 심리병합 결정을 선언했다. 폭력 협박 부분은 장기간 심리치료 명령으로 대체, 위조 주범 혐의는 박덕배에게 전부 이관, 과거 사건 재심은 별도 사건부로 이첩. 판사 봉이 내려가는 순간 태주의 눈두덩이 휘어지며 묵직한 눈물이 맺혔다. 태수도 참았던 눈물이 번졌다. 정희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환하게 웃었다. 법원을 나설 때 회색 하늘 사이로 갑작스레 봄 기운 같은 비가 살포시 내렸다. 정희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우산 없이 맞는 비에도 기분은 무겁지 않았다. 태주가 임시 보석 신분으로 형사와 함께 걸어 나오자 정희와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손등에 수갑 자국이 선홍빛으로 남은 태주가 의아하게 서 있는데
아이들이 먼저 달려들어 끈끈이처럼 팔을 감싸 안았다. 삼촌, 우리 집 가요. 태주는 얼떨결에 땅을 바라보며 어깨를 떨었다. 따뜻한 손들이 그의 계절을 바꾸는 듯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태수는 손을 입가에 대고 웃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구름 사이로 햇빛이 한 줄기 뚫고 내려와 그의 눈을 찌르듯 밝게 비쳤다. 그날 저녁, 내 식구와 태주는 소박한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태주는 수저를 들다 말고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정희가 먼저 웃으며 대접을 권했다. 이 집 된장에선 시골 장독 같은 맛이 나요. 고모님께서 끓여주셨던 맛이라 잊을 수 없죠. 태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 기억을 공유한 사람은 자신과 형밖에 없었다. 식당 안은 온기가 가득한 숨결로 채워졌다. 태수는 흰밥 위에 김을 얹어 태주 그릇으로 밀어줬다. 우리 도망 말고 걸어가자. 멀리 돌아가도 함께 걸으면 길은 나와. 태주는 수저를 입에 대고 막혀있던 모골대를 움직였다. 뺨으로 장국 김이 서서히 올라와 뿌연 눈가를 가렸다. 그는 머리를 깊숙이 숙여 엎드렸다. 식당 창에는 빗물이 흐르다 멎었다. 며칠 후 검찰 발표로 언론이 들썩였지만 정의는 초연했다. 기자들이 병원과 집 앞을 기웃거렸으나 아이들 학교와 주변 상인들이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따뜻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임시 거처에서 풀려나 정희와 함께 시장 골목을 다시 걸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오래된 미용실 간판을 바라봤다. 형수님, 저 간판 아래서 처음 봤을 때 저는 형이 가진 전부를 빼앗고 싶었어요. 지금은 형이 가진 전부가 제가 지켜야 할 거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정희는 씩 웃으며 그의 팔을 툭 쳤다. 그럼 앞으로 더 바쁘겠네요. 지키려면 같이 일해야 하니까. 미용실 간판부터 새로 갈아요. 태주는 멍해 있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같은 시간 태수는 지방법원 재심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며 펜을 내려놓았다. 서류 끝에 찍힌 도장은 태주와 태수 두 사람이 함께 마련한 인감이었다. 창구 직원이 접수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태수는 자신 안에서 무겁게 박힌 돌덩이가 사르르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문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햇살이 체내까지 따뜻하게 비치는 듯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정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 너무 늦은 걸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직 해가 지지 않았어. 곧 정희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지 않은 해 아래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스크린 위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 작게 띄었다. 저녁 5식구는 오랫동안 비워둔 고모의 옛집을 찾아갔다. 잡초 무성한 마당에 조용히 발을 들이는 순간 닫혀있던 대문에서 낡은 풍경이 맑은 울음을 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빗자루를 쥐어주고 마당 청소를 시작했다. 태수는 거미줄 낀 창틀을 떼어내며 형제가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을 벽에 걸 자리부터 살폈다. 태주는 오래된 장롱 서랍에서 고모가 남긴 손뜨개 스웨터와 낡은 앨범을 찾아냈다. 그때 태주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다시 걸을 길이 있다면 이 집 앞 마당부터겠죠. 태수는 형제끼리 우스갯소리처럼 먼저 디딜 발판이 있어야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정희가 거실 문턱 위에서 손을 털며 말했다. 발판은 우리가 만들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저녁놀도 아닌데 마당 한복판이 붉게 물든 듯 환했다. 그러고도 한동안 재심 준비와 피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태수는 회사 인사위에 잦은 사표를 냈고 동료들은 언젠가 돌아오는 날이 오기리라며 따뜻한 포옹을 건넸다. 태주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하에서 청소용역과 상담치료를 병행했다. 매일 퇴근길이면 그는 정희에게 전화해 그날치 상담 내용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오늘은 분노 조절 연습으로 스펀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근데 울컥하더라고요. 칠수록 정희는 울컥하면 알려줘요. 우리 같이 칩시다. 힘 빼고라고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통화가 끝나고 나면 태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깊이 잠겨있던 보랏빛, 그림자가 약간씩 연두빛으로 옅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첫 재심 공판날, 정희와 아이들은 법원 앞에 작은 도시락을 들고 섰다. 태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오르며 굳은 표정을 지었고 태주도 잠시 뒤따라 나섰다. 기자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보다 밝게 눈부신 것은 아이들이 흔든 팻말이었다. 다 같이 집에 가자.
모눈 종이에 삐뚤빼뚤 적은 글씨가 봄하늘 아래 흔들렸다. 태주는 기어코 눈시울을 붉혔다. 태수는 동생 어깨를 감싸며 계단을 올랐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본 거는 위조 공문서에 해당하는 핵심 문서가 피고인 허태주가 아닌 박덕배에게서 확인된 점, 실질적 임득자 또한 박덕배 및 허태수로 밝혀진 점, 이후 피고인이 겪은 장기 수형이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며 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다. 정희는 손수건을 움켜쥔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오는 걸 느꼈다. 판사가 피고인 허태주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선언하자 정희는 아직도 무언가 꿈속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뒤이어 판사는 허태수에게도 위조 교사 및 사기 혐의 자백, 피해 변제, 성실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태수는 판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태주는 그 현장에서 실신할 듯 주저앉았다. 법정 밖에서 수십 년 굳어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어지는 실감을 어쩌면 가장 크게 느낀 건 아이들이었다. 아들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동생에게 속삭였다. 이젠 우리랑 가족 사진 찍자고 하면 삼촌이 미안 안 할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얼굴도 닮았으니까 삼촌 자리 비면 사진이 허전할 거야 하고 웃었다. 정희는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 삶은 모든 상처를 곧바로 지우진 않지만 흉터 위에 활짝 피는 웃음은 흉터마저 가볍게 만드는 법이었다. 저녁 노을이 핀 시장 골목. 드디어 미용실 간판 교체 공사가 시작되었다. 태주는 높다란 사다리를 타고 새 간판을 달았다. 간판엔 쌍둥이 헤어 앤드 커피라는 이름이 달려 있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쌍둥이 이름 특이하네 하고 웃자 태주는 땀을 훔치며 대꾸했다. 같은 얼굴로 다른 삶을 살아온 형제들이 이제 같은 꿈 꾸려고요. 아주머니는 물끄러미 태주를 올려다보다 그래. 같은 꿈 꾸면 외롭지 않지라고 말하고는 손수레를 끌고 갔다. 공사 현장 아래에서는 태수와 아이들이 서툰 손으로 커피 머신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정희는 계산대에 놓을 작은 화분을 고르고 있었다. 간판 나사 마지막 하나가 조여질 때 황금빛 저녁 햇살이 간판 위까지 번졌다. 형제가 한나란시에 태어났던 첫 새벽, 서로가 서로의 삶을 대신 살 것처럼 엇갈렸던 시간도 마침내 햇살 같은 환한 청신호를 맞이하는 듯했다. 그날 밤 5식구는 고모 집 마당에 불을 피워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쓰디쓴 지난 세월을 태우듯 파짓거리자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굽고 정희는 묵은 새우젓으로 끓인 김치찌개를 들고 왔다. 태주는 그릇을 받아들고 이 향이 난 그리웠어요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태수는 조용히 형제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불꽃이 하늘로 튀자 그 빛이 어둠 위를 점점이 수놓았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우린 12번이고 시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숨지 않는 것. 봄이 짙어져 5월 녹음이 동네 골목마다 번질 즈음 쌍둥이 헤어 앤드 커피의 셔터가 처음으로 활짝 올라갔다. 간판이 아침 해를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창문 안쪽에서는 태주가 어제 밤새 닦아놓은 거울이 청명한 얼굴을 비췄다. 그는 목에 하얀 타올을 둘러매고 전기 클리퍼 날을 점검하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그러나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오래된 숨을 내쉬고 처음 공기를 들이마시는 안도와 비슷한 기척이었다. 문득 밖에서 어린아이가 삼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학원 가는 길에 들러 새로 구운 스콘을 내밀었다. 태주는 두 눈이 시큰해지면서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일 끝나면 집에 들러서 머리 커트 쿠폰 줄게.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달려갔다. 그 뒤를 따라 정희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을 넘기며 들어섰다. 그녀는 카운터 옆 커피 머신에 물을 채우고 진한 원두 향이 공간을 채우도록 버튼을 눌렀다. 진득한 향이 천천히 퍼지자 태주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이 향이 앞으로 매일 아침 자신의 하루를 깨워줄 것이라 생각하니 심장이 고요히 부풀었다. 오후 무렵 첫 손님은 근처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순심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이 머리숱 좀 살려줘. 아줌마도 청춘이어야지 하고 농담을 던졌다. 태수는 미용사 가운을 두르고 클리퍼 대신 빗과 가위를 들었다.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고
가위질 소리가 마치 정성스레 장단 맞추는 현악기처럼 경쾌했다. 태수의 손끝은 예전 회사에서 보고서를 넘기던 속도와 달랐다. 사람 머리칼을 따라 흐르는 곡선을 어루만지자 그의 안에 숨죽어 있던 부끄러움과 후회가 조금씩 다듬어지는 느낌이 일었다. 춘심은 거울 속 머리 모양을 살펴보고 여태 미용실 다녔던 세월이 억울한 애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웃음 속에선 동네가 품은 온기가 묻어났고 태수는 가슴 한가운데가 뜨끈해지는 걸 느꼈다. 문간 풍경이 한 번씩 맑은 울음을 날릴 때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머리 손질을 맡긴 사람들은 이발 의자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사실 옛날에 우리 형제 이야기도 만만치 않았지라며 내밀한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모두 끝엔 어쨌든 가족이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맞춰가더라 하고 웃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태주와 태수의 속살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온찜질 같았고 두 사람은 거울 너머로 시선을 맞추며 눈빛으로 수없이 대답을 나눴다. 바삐 멈추지 않는 가위날, 뜨거운 스팀 피어오르는 주전자, 잔잔히 배경을 채우는 옛 포크송 조각들이 합쳐져 오후 햇살처럼 평화로운 리듬을 만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 손님으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들어왔다. 할머니는 노끈이 감긴 손수레를 문 앞에 세우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태수가 앞치마를 둘러들이자 할머니는 머리칼보다 먼저 가슴 속 묵은 말을 꺼냈다. 나는 젊을 때 가족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어. 그래도 살아남으니 가족이 내 의지에 기대어 자라더라고. 태주는 가위를 멈추고 할머니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거울 속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이, 가족은 붙들어 매는 굴레가 아니야. 품에 끌어안는 이불이지. 마음 추울 때 덮을 따뜻한 이불. 그 말에 태주의 눈앞이 아릿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할머니 목덜미에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줬다. 잘린 머리카락이 하얀 케이프로 떨어져 나비처럼 흩날렸다. 영업을 마친 뒤 어스름한 대청소가 끝나자 태수는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주황빛 노을이 골목길 벽을 물들이고 어둠이 서서히 틈새를 메웠다. 형제는 잠시 간판 아래에 나란히 섰다. 태수는 호주머니에서 동그랗게 접어둔 종이를 꺼냈다. 어릴 적 찍었던 사진의 복사본이었다. 종이 위 두 아이는 빛바랜 채로도 마치 이제 막 뛰어다녔다. 돌아온 것처럼 생생했고 그들 사이엔 오래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온 손짓 같은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그 사진을 태주 손에 쥐어주었다. 오늘부턴 우리 둘이 다 지켜줄 테니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자. 태주는 입술을 달싹이며 오래 홀린 듯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두 손이 서로를 끌어안는 순간 오랜 죄의식과 괴로움이 녹아내려 골목 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와 아이들이 5 식구를 위한 저녁상을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한가운데엔 커다란 무쇠솥에 지은 밥이 놓였고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아이들이 삼촌, 앞치마도 맞춰요 라며 분홍색 앞치마를 들고 뛰어오자 태주는 머쓱하게 웃으며 목에 걸었다. 그 모습을 본 태수와 정희, 그리고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웃음이 터졌다. 솥뚜껑을 여는 순간 퍼져나오는 고소한 밥 냄새는 마치 여태 온 가족이 간직해온 사연들을 한데 모아 푹 고운 육수 같았다. 식사 후 마당 한복판에 설치한 작은 프로젝터가 흰 벽에 사진첩을 비췄다. 첫 화면엔 어린 태주와 태수가 잡은 손, 그리고 바로 이어 가족 사진 촬영용으로 오늘 새로 찍은 5 식구 사진이 번갈아 나타났다. 흰 벽 위에서 과거와 현재가 포개지고 그 위에 반딧불처럼 깜빡이는 영상이 시간이 겹치는 순간순간을 환히 밝혀줬다. 아이들은 캔디를 입에 물고 손뼉을 치며 우리 가족 영화 상영회야 라고 외쳤다. 태수는 정희 옆에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평생을 도망만 다녔는데 결국 도착한 곳이 어린 시절 꿈꾸던 집마당이네. 정희는 남편의 손을 맞잡고 속삭였다. 도망이 아니라 여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돌아올 곳이 있어서 길이 끝나도 다시 이어졌으니까. 밤이 깊었지만 별빛은 맑았다. 탁 트인 하늘 아래서 태주와 태수는 오래 묵은 묵주끈처럼 엮인 두 마음을 가만히 풀어 하나로 묶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느꼈다. 쌍둥이는 결국 같은 뿌리라는 단단한 줄기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세월을 돌아 다시 서로에게 접붙여져 더 울창한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흐르는 바람이 풀잎을 타고 지나가며 작은 종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이제 그만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듯했다. 가족은 무겁고 복잡한 실타래 같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차근차근 풀어가면 언젠가 어깨에 걸칠 따뜻한 숄이 되리라. 긴장을 풀고 서로를 덮어 줄 한 장의 천처럼 삶은 결국 품에서 품으로 전해지는 숨의 온기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섯 식구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워 별을 올려다보았다. 작고 큰 별들이 무수히 빛났고 그중 두 개가 유난히 같은 밝기로 팔짱을 낀 듯 반짝였다. 태주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저 별처럼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있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가족들이 하나둘 그 손 위에 손을 포개며 웃었다. 멀리서 풍경이 은은히 울렸다. 시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세상의 모든 상처 위에 다정한 빛이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오늘 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연부스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세상을 거칠게 흔드는 폭풍도 결국은 안온한 품을 찾아 돌아오듯 오늘의 쌍둥이 형제도 서로의 그림자를 껴안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겠지요. 얽히고 설킨 사연 속에서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면 그 손끝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빛 한 줄기 남았기를 바라며 사연부스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